오늘은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의 저자이신 오태민 작가님을 모시고 암호화폐에 대한 인사이트와 투자 아이디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요즘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 전후로 네. 그 트럼프 형님 효과로 살짝 올라갔다가 그렇죠. 또 요즘 또 급락했거든요. 네. 요즘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뭐 단기적으로는 늘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지금 시장이 네.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 시장이 틀리다라고 말하기 되게 좀 어렵잖아요. 네. 다른 거에서. 근데 확실히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틀립니다. 시장이 언제나 시장이 틀렸어요. 많은 경우. 그러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폭등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1월에 ETF 승인 났을 때 가격이 오히려 떨어져서 횡보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 시장이 분명히 틀렸죠. 그러다가 2월 중순에 갑자기 폭등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패닉으로 사람들이 포모 때문에 달려드니까 다시 조정이 반드시 오죠. 네. 확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다시 이제 그 우리 트럼프 전 대통령 효과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따가도 얘기 나누겠지만 지금 저평가가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틀렸다. 사실 엄청난 호재가 발생했는데 가격이 그렇죠? 네. 떨어졌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네. 지금 비트코인 모아가야 할 때인가요? 아니면 팔아야 할 때인가요? 일단은 팔면은 무조건 안 되죠. 절대 안 된다. 팔면 안 되고 모아야 되는 거는 각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네. 지금 팔기로 마음 먹으신 분은 지금 후회하실 거예요. 아. 조금 더 보시고 올해 연말까지는 좀 보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셔라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작가님 그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삼고 네. 모든 미국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영구적인 국가 자산으로 삼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또 일각에서는 정확하게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고는 안 했다라고도 하는데 전략적 비축 자산이 일단 뭔가요, 그게? 일단은 석유죠. 석유나 이제 곡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 외국에 의해서 이제 그 수송선이 그 서플라이 체인이 막혔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축적을 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유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쌀도 중요하겠죠. 미국의 경우에도 석유가 비축을 좀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미국은 워낙에 그 국가 내부에서 자급자족이 대부분 되고 식량 수출 국가고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식량에 대한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금 같은 경우를 해놓죠. 금 전통적으로 석유, 금. 네, 그렇죠. 그런데 뭐 비트코인이 그 정도까지다라는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매니아들이 모여 있는 그런 컨퍼런스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디나 이제 메시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나 이제 가면 이제 그 청중들한테 맞추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사실은 그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강조했다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독일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았잖아요, 정부가. 그렇죠. 정부들은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얻지도 않고 그냥 뺐습니다. 마약 거래하거나 그렇죠. 불법으로 얻은 것들. 마약 거래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노동의 대가거든요. 어쨌건. 그죠? 그러니까 그 마약 상인에게 노동의 대가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체포될 위험이 고려되어 있는 그죠. 리스크를 고려한 노동의 그렇죠. 그들은 가격을 지불한 건데 정부는 그게 없어요. 정부는 그냥 압수를 해버리니까 정부는 비용 지불이 없어 헐값에 팝니다. 여태까지 미국도 그랬어요. 그 독일이 보여줬고, 그러니까 그걸 안 하겠다. 그런 메시지로 더 이제 어필을 한 거죠.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막 엄청난 의미 부여라기보다는 이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어디 나쁜 짓에 사는 거 압수했을 때 예전처럼 그냥 팔지 않고 비축하겠다. 요 정도 느낌이다. 일단 지금 미국 정부가 20만 개를 갖고 있어요. 엄청난 양이군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갖고 있거든요. 2등이 중국인데 중국이 얼만큼 갖고 있는지는 뭐 투명하지 않으니까 모르겠고 3등이 독일이었는데 독일이 이제 4등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많이 팔았어요. 3등이 영국이 된 거죠. 영국도 이제 중국인한테 뺏은 거예요. 6만 1,000개가. 근데 하여튼 미국의 20만 개보다 더 있어요. 미국은 앞으로 더 뺏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팔지 않겠다라는 선언으로서 되게 의미가 있죠. 비트코인 가격에 이거는 굉장한 호재죠. 굉장한 호재다. 그죠. 사실 요번에 폭락이 나왔던 것도 독일이 막 던지고 마운트 고스 터지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저것처럼 비트코인 10년 동안 관찰해보면 아실 텐데요. 결정적일 때마다 미국 정부가 팔았어요. 결정적일 때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모멘텀에서 좀 팔고 한참 가격이 안 좋을 때 겨울에 막 한겨울에 막 팔아버려요. 더 떨어지라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경제 주체가 하지 않는 행동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헐값일 때 팔면 우리도 별로 못 버는데. 그렇죠. 그 원가가 없어서 그래요. 정부는 원가가 없어서. 뺏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선언이 무슨 뭐 비트코인을 전략
전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네. 컨퍼런스의 청중이 그 비트코인 마니아들이었고 네. 그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내가 지켜줄게 이런 의미로 이제 한 내용이 강하죠. 그러면 약간은 저는 조금 저희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실망스럽다는 느낌도 받긴 하는데 왜 실망스럽죠? 엄청 중요한 거죠. 마치 정보. 요즘 커뮤니티에서는 야 이거 전략적 자산이 석유와 금이랑 동레벨로 가는 거다 비트코인이 그 정도 레벨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더 있었거든요. 네, 뭐 그분의 아직 대통령 아니니까요. 대통령 후보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또 말이 바뀝니다.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진전이다. 그렇죠. 교수님 그러면은 전략적 비축 자산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에는 아직 뭐 큰 파급력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엄청난 호재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비트코인에 어느 정도의 좀 의미를 가질 만한 사건인지 비트코인 현물 ETF랑 비교했을 때 이게 뭐 더 크다, 비슷하다, 뭐 그거보다는 작다. 어느 정도 좀 레벨의 사건일까요? 이게? 글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비트코인 ETF보다 더 큰 사건이죠. 트럼프가 된다면 ETF도 더 큰 사건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지는 확실하진 않죠. 그렇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6대 4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7대 3 정도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트럼프가 2010년대 될 때도 트럼프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안 했어요. 그렇죠. 힐러리를 봤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힐러리보다 트럼프가 더 압도적으로 그 예측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보를 좀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라면 네. 이거는 두고두고 이제 회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뭐 팔지 않고 사실 뭐 팔지 않고 비축을 하고 있으면 미국 내에서도 안 팔 거면 뭐 하냐 뭐 뭔가 쓸모 있게 뭐 하자는 여론이 생길 거 아닙니까? 가격은 되게 비싼데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중요한 건데요. 만약에 정부가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가격 조정이 가능해요, 정부가. 금이 그렇잖아요, 금이. 가격은 뭐 떨어지면 좀 할. 그러니까 만약에 과열되면 내가 팔아버린다라고 협박해도 되고요, 시장에 대해서. 실제로 팔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떨어지면 뭐 팔았던 현금을 갖고 다시 되살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가격을 좀 조절하는 기관 큰 손으로 이렇게 어떻게 되면 가는 거네요. 궁극적으로 정부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통제하려고 할 겁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제가 작가님하고 1년 전쯤에 인터뷰를 할 때 그런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비트코인은 개인에게서 기관과 정부 손으로 금처럼 넘어갈 거다. 다. 그렇죠. 가격 통제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이 벌자. 그렇죠. 약간 그렇게 읽었거든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알박기 해야 된다고 알박기. 이거는 슈퍼리치와 정부들이 탐내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 개인들 거야 아니에요. 알박기를 지금 하는 거죠. 원래는 개인이 이런 자산에 접근을 못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신생 자산이다 보니까 개인이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기회가 어떻게 보면 없는 기회가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기회 측면에서 작가님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 네버 셀 비트코인 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가 보니까 지금 김치 프리미엄 0.8%막 이래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요즘 한국 분들은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많이 뭐 팔거나 이제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을 팔면 많이 후회할까요? 올해 연말에? 그럴 것 같아요. 가격적인 측면. 1월 말에 비트코인 판 거랑 비슷할 거예요. 올해 1월 말에. 6천만 원 아니었어요? 6천만 원? 그쵸. 그쵸. 5, 6천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9천만 원 1억까지 갔어요. 2배 정도 갔었으니까요. 절대 팔지 말아라. 근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뭘 알아서라기보다는 그냥 그 컨퍼런스에서는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미국 컨퍼런스를 가봤는데 쇼예요, 쇼. 굉장히 과장돼 있고 고양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종교 회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 분위기에 오면은 어떤 그 스피커도 그 청중에게 그 아부하게 되어 있어요. 분위기에서. 그렇군요. 막 환호성이 터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컨퍼런스 끝나면은 가격 안 좋아요, 비트코인. 그렇더라고요. 그 전에 막 이렇게 올랐다가 그 하루 전날에. 그게 뭐 어느 정도 상황이 있는지 제가 돌려보진 않았는데 제 직관상 컨퍼런스 끝나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컨퍼런스 때 이제 확실히 이제 상황 기수가 높은 게 뭐냐면 컨퍼런스 때 람보르기니를 주변에 주차를 해서 주차 몸살을 앓거든요. 졸부들이 많이 모이니까 가격이 반드시 폭락해요. 반드시 폭락. 그렇군요. 그렇게 플렉스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아직 여력이 있다는 거거든. 그렇군요. 이게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화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지금 이 시기에 꼭 다시 꺼내봤으면 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그렇죠.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 지정학 책 제목 제가 지금 잘못 정했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잘 이게 회자가 되고 제가 있는데. 비트코인 업계에서 지금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비트코인 업계에서 제가 욕을 먹을 거 네. 비트코인 빼버렸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욕을 했겠지만 어차피 욕 먹을 거 그러면 그냥 달러의 지정학이라고 하면 심플합니다. 이 책은 달러의 지정학 책이 맞아요. 달러의 지정학. 비트코인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뒤에 결론적으로 그래서 비트코인 필요성에 대해서 중요한 결론이 비트코인이지만 네. 비트코인 책이 아니에요. 달러의 지정학이지.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너무 좋고 네. 지금 이 책의 핵심이 트럼피즘이거든요. 트럼피즘. 그래서 1부, 2부에 걸쳐서 트럼피즘을 다 설명을 합니다. 네. 그 우리나라의 운명에 대해서도 지정학적으로 지정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정리해서 넣었고요. 네. 트럼피즘에 대한 그 당시 이 책이 나올 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었는데도 네. 제가 트럼피즘은 트럼프에 관한 현상이 아니다. 네. 이거 오래 간다. 오래 간다. 이거는 변수다. 우리가 그렇죠. 다 알아야 돼.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 보시고 트럼프가 부통령으로 지명한 제이디 벤스, 네.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을 보시면 이 두 책을 보시면 달러의 지정학하고 힐빌리의 노래를 보시면 지금 미국 정치가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저래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미국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럼요. 네. 그 힐빌리라는 게 이제 미국 중서부 로키 산맥에 있는 그 공업지대, 광산지대에 이제 가난한 백인들을 얘기하는데 네. 그들은 민주당 지지자였어요. 네. 그런데 부통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공화당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민주당, 아버지도 민주당을 찍었는데 손자들이 공화당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희한한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2016년부터. 네. 이게 강합니다. 이게 굉장히 강해요. 예, 이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벤스의 자서전이 있고요. 네. 그 책 자체가 좋고, 근데 그 책은 이제 미지사하고 네. 사회과학적인 책이지만 사회과학적인 그런 접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 책인 달러 지정학은 그거에 대한 배경이 학자들이 한 얘기를 이제 제가 정리한 거니까. 네. 제가 음모론 싫어하는 건 아시죠? 네네. 음모론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저는 정통 학자들의 문헌에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뒤에 각주가 그냥 이만큼 있다. 그렇죠. 예, 이 책은 이 책 잘 팔리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학자들이 몰래 보고 있어요. 다 사서. 사서. 그다음에 그 학자가 한 얘기인데 다들 교재로 쓰고 있다. 소리 없이 쪽팔리니까. 비트코인만 뺐으면 두 배로 팔렸을 거다. 비트코인 때문에 창피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비트코인 책이라고 규정이 돼 있으니까 제목에. 자, 그럼 저도 근데 이거 공감하는 게요. 저도 그 지정학적인 좀 배경을 늘려보려고 지정학 전문가분들이 쓴 막 그런 책들 좀 읽어봤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용어부터가 어렵고, 이렇게 쉽게 일반인 관점에서 해줄 얘기도 막 너무 어렵게 쓴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경제학자분들이 쓴 건 이제 안 들어와, 이게 안 들어와, 한눈에. 그냥 경제적인 막 미시적인 매몰되니까. 저도 작가님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정리라고 해서 우습게 볼 게 아닌 게요. 네. 그 지정학이 우리가 읽어야 될 지정학이 이렇게 그게 펼쳐놓으면 엄청나게 많은 주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내고 낼 것이냐도 기술인 거예요. 거기에 통찰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시대에 독자들이 알아야 될 것을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하더라도 신라 고구려를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쵸. 어떤 부분을 지금 얘기해야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투자하고 하는 거에 영향 미칠까를 뽑아낸 거예요. 6.25는 꼭 나와야 돼요. 6.25하고 베트남 전쟁은 쌍으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이 알아야 닉슨을 이해하게 되고 닉슨을 알아야 중국이 왜 미국의 파트너인지를 알고 왜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그렇게 으르렁대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거의 핵심은 바로 미국의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정책. 그 리밸런싱이라는 건 오바마 2기 때 정책이지만 그것을 내부에서 끌고 오는 동력은 트럼피즘입니다. 그거를 이 책에서는 딱 그것만 딱딱딱 넣었어요. 나머지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독자들이 시간을 엄청나게 줄여들죠. 맞아요. 딱딱딱 순서가 연결이 돼. 그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이렇구나. 그렇죠. 오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지난 80년의 국제 정치를 요약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라고 할까봐 제가 챗GPT를 요새 훈련시키는데 챗GPT 각주를 많이 달아주더라고. 출처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책을 쓰면서 이게 일개 작가가 비트코인 오타쿠가 무슨 지정학이냐 할까봐 제가 그거 각주 다느라고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학자들이 보냐면 각주 때문에 봐요. 그렇죠. 공신력 있는 책에서 괜찮은 어떤 그 책이나 혹은 논문에서 뽑아온 내용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내 내용을 믿기보다는 내 내용을 일단 이해를 하고 네. 그 각주를 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군요. 책에 이런 책을 읽어봐라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독서 그쵸.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인정받고 있는 책입니다. 이거는. 네네. 그러니까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은 너무 이제 그 비트코인에 대한 교과서죠. 다 망라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 개념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알려주시는 분들은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내가 썼지만 그냥 이거 우리가 경제 원론처럼 네. 비트코인 원론이라는 책이 필요해서 좀 두툼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들이 궁금한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얼마 전에 이제 메일 왔는데 뭐 채굴이 100년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해킹 당하죠. 뭐 채굴 뭐가 전기를 많이 잡아먹어서 망하지 않나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다 그 책에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일반적인 수준에서 할 만한 질문 그 책에 다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제 통으로 지금 제 챗GPT한테 지금 넣고 있습니다. 평가를 시키고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재밌습니다. 그러면 평가가 쭉 나오는데 평가가 좋게 나와요. 다 근거가 있다. 근데 이제 얘가 사회적 지능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거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아내의 썰인데 하여튼 제 글이 평가가 좋은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제가 제 글을 계속 넣었더니 다른 질문, 다른 기사를 평가하라 그러면 제가 입력한 평가시킨 내용을 가지고 제 글인데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하고 그러더라고요. 똑똑해요. 학습이 빠릅니다. 역시 기술의 발전을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가님 그 민주당 하원 의원들 가운데 친가상자산 성향의 부통령 후보와 SEC 위원장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이긴다 선거에서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초당적으로 암호화폐 관련해서 지금 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좀 선거 때문에 그냥 순간적으로 이런 건지 아니면 과거와 비교해서 좀 지속적으로 이제 변화가 나왔다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시각이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네요. 제가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를 읽었는데 칼럼을 파이낸셜 타임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10년째 비판적입니다. 요새는 살짝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약간 꼬여 있죠. 자기네들이 너무 틀렸으니까.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은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4천만 명이랍니다. 꽤 수가 많네요. 네, 그래서 400만 명만 돼도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되는데 4천만 명이면 이 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무시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이기고 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난리 난 거죠. 이게 근데 저는 사실 그 통계를 좀 믿진 않아요. 4천만 너무 많아 보인다. 뭐 잡코인 다 합치면 모를 수도 있고. 하여튼 살짝 걸치면 그게 근거가 있을까요? 챗GPT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4천만 명이라는 그 인식이 중요한 거죠. 엄청 많다. 근데 그거에 과장됐더라도 400만 명이라도 이게 미국의 선거 시스템을 이해하시겠지만은 토탈로 사람들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각 주마다 이제 결정이 나는데 대부분은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트럼프 현상이 불어도 절대 트럼프 안 찍어요. 캘리포니아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뭐 해리스가 그래도 텍사스는 해리스 안 찍습니다. 콘크리트라고 하죠. 그러면 그런 데 빼고 남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는 박빙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백만이라도 다 좌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을 거다. 그게 일단 제 시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해리스 쪽이 이기게 되면 민주당은 좀 반 암호화폐가 셌었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는 이렇게까지 암호화폐가 많이 성장을 하고 이렇게 됐다고 하면 조금 좀 SEC 위원장 저 게리 겐슬로 좀 바꾼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으로 조금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조금 더 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미국이란 어떤 나라인가라는 건데 우리가 트럼프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해서 미국이 많이 바뀐다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뭐냐면 해리스가 된다 그래서 미국 극자로 갈 수 있느냐. 해리스는 민주당에서 극자 인물이잖아요. 극자로 갈 수 있는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대통령의 힘도 되게 제약이 되어 있고 각 주가 또 나름대로 주권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사법부가 세고 사법부 우위라는 개념은 영국에서 나왔지만 그게 실현된 건 영국이 아니라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트럼프가 레토릭은 화려했고 트위터로다 막 하고 했지만 과연 트럼프가 끝나고 바이든이 왔을 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변화가 생겼냐는 거죠. 바이든 되면 옛날 동맹 국제 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뭐 이제 막 이상한 뭐 이민 잘 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사실 뭐 딱히 변했냐 하면은 뭐 없는 것 같아요. 이민은 잘 받았죠. 이민은 잘 받지만 뭐 공장 미국으로 오라 그러고. 뭐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우리가 민주당이 크립토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하지만 지금 암호화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ETF는 전부 민주당 정부에서 일어났다. 그죠. 현물 승리는 그러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험악하게 해요. 또 트럼프도 말은 험악하게 하고 또 크립토에 대해서도 말은 호의적으로 하고. 민주당도 뭐 말은 비트코인에서 험악하게 했는데 실제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은 촘촘한 그 관료 시스템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컨퍼런스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이 실행되는 데는 또 관료들이 엄청 뒷다리 잡는다. 뭐가 아니되옵니다. 뭐가 아니되옵니다. 뭐 하겠죠. 뭐 고려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어떤 우선순위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지 모든 거를 다 관여해가지고 하는 자리는 아니죠.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뭐 삼겠다 이런 비슷한 맥락의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럼요. 그냥 방향성을 정했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될 건 이거예요.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그렇죠. 불과 10년 만에 온 거예요. 10년 만에. 비트코인 나온 건 15년이 됐지만 제가 10년 전에 발견했을 때 비트코인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제가 뭐 미국이 비트코인을 풀 거라면 제 공부한 주변 지인들이 막 대답도 안 해. 막 헛웃음을 치고. 코웃음 치면서 비웃고. 그렇죠. 예. 제가 그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그러네요. 진짜 얼마 전에 교수님이랑 저기 라이브 방송 비트코인 ETF 통과됐을 때 찍으면서 야 비트코인 이제 현물 ETF 통과 여기까지 인정받아서 했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지금 불과 몇 달 만에.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비트코인 업계를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왔다는데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그럼 이어서 또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작가님 2023년 초에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책을 출간하시면서 미국은 사실상 내전 중이다. 2024년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한쪽이 이기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예견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 얘기 제가 인터뷰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에이 뭐 그 정도까지 뭐 내전은 무슨 뭐 이게 뻥이 심하시네 했는데 얼마 전에 트럼프 후보 암살 미수 사건이 났잖아요. 야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이제 인지가 됐는데 미국의 분열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건가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10년 전, 20년 전 중국이 뽀개진다, 뭐 신장을 독립한다, 뭐. 맞아요. 중국은 그럴 조짐이 안 보이는데 미국은 뽀개지게 생겼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도 제가 5년 전, 6년 전부터 떠들었는데 아무도 뭐 고려를 안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제가 무슨 예언자처럼 대접을 받는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미국의 정치적 격변이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년 간다라고 보신 거고요. 그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된지 모르겠지만 영어 제목으로는 그 태풍 전에 태풍 이후의 평화 뭐 이렇게 책 제목이에요. 좋은 책입니다. 거기서 이제 뭐 그것만 본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종합해서 본 거고요. 우리가 이번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 있잖아요. 그걸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 통합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지금 사상적 분열 상태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거가 뭐 일반 대중들은 여러 가지 뭐 세금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힐러리랑 트럼프랑 그 선거할 때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이건 트럼프의 공약입니다 해놓고 힐러리 공약을 쭉 얘기했더니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더 싫어해. 더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힐러리 공약인데 그랬더니 좋다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공약 때문에 그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게 뭐였냐? 트럼프를 당선시킨 주축은 뭐냐라면 기반은 이제 어떤 경제나 이런 거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파리 올림픽에서 봤던 그런 리버럴의 극단적인. 그러니까 제가 미국이나 이런 데 서구를 가면 이제 우리나라가 좋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화장실이 거긴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유니섹스, 그다음에 에브리바디. 에브리바디 뭐 아무나 못 쓰는 거.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혹은 어떤 용납할 수 없는 선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까는 이제 뭐 어차피 자유인데라는 것에 대해서 전통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어떤 신앙 그다음에 도덕 이거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제 옛날에는 흩어져 있다가 결집이 됐어요. 그 결집의 정점에 트럼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 너무나 어이없게도 그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리더 국가가 너무나 어이없게도 그 자유의 한도를 놓고 지금 내전 상태예요. 자유의 한도.
자유의 한도. 네, 개인에게 자유를 얼마만큼 허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허용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고 네. 그게 우리가 같이 살면서 네. 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 자연 상태 안에서 개인의 자유는 얼마나 허용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이 있거든요. 그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체제가 몸살 앓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둘이 너무 갈등이 심해가지고 네. 겸상이 안 돼요. 그냥 서로 이렇게 같은 인간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겸상 안 돼요. 이게 우리한테도 지금 오고 있고요. 예, 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는 다 이 몸살 앓게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월트 디즈니에서 그 만화 만들고 영화 만들고 그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10년 동안은 이렇게 성평등 정책, 뭐 정치적 올바름 정책으로 해가지고 가산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주인공이 황인종이면 뭐 플러스 5점, 여성이면 뭐 몇 점, 장애가 있으면 몇 점 해가지고 결국에는 주인공 옛날에 백마탄 왕자님들, 공주님들이 다들 이제 막 흑인이나 황인으로 막 바뀌어버렸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돈을 못 버니까 요즘 또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이제 그게 옳다고 하는 분들은 이거를 뭐 이제 과거로 뭐 반동으로 돌아가는 거다 거의. 이 사회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네. 이런 대립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아마 합의점 못 찾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이 이제 트럼피즘이라는 그 원래 있었던 잠재되어 있었던 그런 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파리 올림픽 그 개막식을 보면 지금 우리가 저런 걸로 고민할 때가 아니거든요. 맥락이 안 맞아. 근데 저기서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대통령 자체가 마크롱 대통령 자체가 자기 선생하고 결혼을 했잖아. 자기 선생 이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선이 우리랑 달라요. 그렇죠. 우리에서는 아니 그 유부녀 선생님하고 어떻게 이렇게 학생이 저기 결혼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나라에서는 되는 거죠. 네, 대통령이 하는데 뭐.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표현을 한 건데 뭐 왜 너는 그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고 이러면 얼마나 되냐라는 건데 이게 또 인간 사회 그렇진 않거든. 그러니까 저는 뭐 제 의견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저는 비트코인하고 지정학 얘기하러 왔는데 이게 너무나 첨예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나 첨예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야 되고 이게 우리한테도 지금 오고 있고. 근데 질문은 딱 하나예요. 철학적 질문은. 사람은 모여 사는 존재거든요. 사람 모여 살잖아요. 그죠? 혼자 안 살잖아요. 그럼 모여 사는데 그 개인에게 또 인권이 있고 우리가 천부 인권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준 인권이 천부 인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한테 받은 게 아니다. 왕한테 받은 게 아니라 국가한테 받은 게 아니다. 그게 이제 선언적인 의미에서 계속 이제 확장돼 나가는 게 하나 역사의 흐름이라고 보는 게 인본주의자들이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점점 확장. 근데 그게 한도가 없냐? 계속 갈 수 있냐? 그 몇 가지 사고 실험을 해보면 나와요. 계속 갈 수 있냐? 뭐 내가 여자야. 난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여자야. 그래서 여자 선수로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 파리올림픽에서 실제로 여성 복서가 남자 태어난 건 남자인데 난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성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트랜스젠더 하셔서 여성으로 출전한 거예요. 근데 복싱협회에서 세계 복싱협회에서 이건 안 된다. 이게 공평하지가 않다. 근력에서 막았는데 IOC에서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이 이렇게 다 때려 눕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고 실험을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그러면 개인한테는 내가 주관적인 성이지만 그게 상대는 다른 여섯 모습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게 허용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사고 실험을 해보면 한계가 있거든. 근데 그게 한계가 없다라고 믿는 그 철학 체계가 지금 너무 기승을 부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냥 관대했던 사람들 다 일깨우고 있어요. 그냥 그래 뭐 너 그렇게 살아 뭐 보수 기독교가 좀 너무 심하지 왜 이렇게 남한테 관여 이랬던 사람들마저도 깨어나고 있는 거죠. 아이씨 도대체 이런 데서 내 애 못 키우겠다. 미국에서 한 10년 전에 이런 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자 고등학생 이게 되게 재밌는 사건. 여자 고등학생인가 대학생인가가 부모한테 후원은 다 받으면서 부모의 지시는 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돈을 끊었어. 그랬더니만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겼어. 아 정말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 말은 안 들어도 될 자유는 있지만 부모가 나한테 양육비는 줘야 된다. 내가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생이었던 거예요. 학비 다 대줘야 된다.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이겼어요. 정말요? 네. 그러면은 나의 권리는 나는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부모님은 자유롭게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내 권리를 위해서. 그렇죠. 돈은 내라 이거지. 약간 이렇게 너무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자유라는 게 말은 그럴 듯한데 우리가 하나씩 해보면 다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개념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으면 개념 자체가 독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인도에 사는 사람한테 너가 자유롭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free from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자유를 쟁취한 게 누구로부터 내가 자유를 쟁취했다는 거지. 그 상대는 왕이거나 국가였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자유라는 개념이 우리가 신주단지처럼 지금 이 자라는 세대는 떠받들고 자라지만 상대가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자유는 부모라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런 상대가 다 있는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각성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럼 상대방이 있는데 계속 허용일 때 상대가 너무 불편해지는 게 늘어나더라. 우리가 뭐 태어난 애도 낙태해도 살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갈 거거든요. 근데 그 상대는 누구냐면 놀랍게도 그 애예요. 어.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네요. 그 애는 과연 독립적인 객체고 인권이 있느냐? 그러니까 나의 인권에 대한 상대방이 애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인권을 위해서 낙태를 했을 때 이 아이는 인권이 없냐? 그렇죠. 태어나지 말아야 될 그 권리를 네가 박탈할 수 있냐? 네. 야, 이 머리 아파집니다. 근데 우리 주제를 막 넘어가는데 그러네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빠개지는 이유가 철학 때문에 빠개지는 거예요. 놀랍죠. 아, 이게 미국이 철학으로 세워진 나라라서. 단순히 우리가 막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러스트 벨트 얘기 나오고 좀 백인 그 경제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다. 지금. 그렇죠. 차라리 그런 러스트 벨트 같은 거는 봉합이 돼요. 아. 왜냐하면 민주당의 목소리하고 공화당의 안보 이슈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을 왜 갖고 와야 되냐면 민주당은 노조 때문에 원래부터 중국하고 친하게 되는 거를 반대한 게 미국의 노조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인권을 계속 시비를 걸면서 클린턴이 중국을 WTO에 넣는 게 클린턴 임기 거의 막바지했거든요. 네. 할 거 다 하고 마지막에 해준 거예요. 왜 그랬냐면 지지 기반 민주당 지지면 노조가 반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노조의 민주당이나 국가 안보. 야 마스크를 중국에 맡겨봤더니 이 자식들이 코로나 때 안 줘. 이거 안보상 안 돼. 네. 이건 우리가 다 갖고 와야 돼. 라는 공화당 전통 지지 기반이 안보 우선주의하고 네. 민주당 노조하고 지금 같아가지고 트럼프를 옹립하는 거거든요. 그 목적이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봉합이 되는데 네. 이 철학 체계는 봉합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그 애가 옳으냐? 애가 옳다는 사람들 많아요. 부모는 내 동의를 안 하고 낳았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져야지. 그 대신 네가 뭔데 얘의 자율권이 있는데 저기 귀가 시간을 네가 정하고 법원이 그렇게 법원 내용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 원문은 안 읽어보고 이렇게 읽어봤는데 난 논리가 있더라니까. 부모가 동의하고 낳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책임질 의무는 너가 있어. 그렇죠. 그 아이를 부모 네 맘대로 낳았으니까 네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그래 네가 관여하지 마. 얘는 독립적인 나는 그렇지. 책임만 지고 관여하면 안 돼. 너가 정하면 안 돼. 네. 귀가 시간. 법원의 의견은 또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 이게 봉합이 되냐? 세계관이 다른데. 이게 이제 선진국일수록 이게 점점 이제 이런 게 퍼져 나가서 우리도 그걸로 뽀개질 거예요. 우리도 이제 남의 일 아니에요. 남의 일 아니에요. 같이 일이다. 네. 그렇군요. 작가님 그러면은 요즘 방송 쪽에서는 트럼프나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을 때 각각 미국의 역할이나 경제 상황, 수혜받는 투자 분야, 또 뭐 친환경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분야들에서 이야기가 많은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세상에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트럼프가 되건 해리스가 되건 저는 미국은 점점점 보호주의적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국 중심은 이게 말이 애매한 건데 자국 중심이라는 거는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모든 나라가 그냥 기본은 자국 중심이죠. 그렇죠. 자, 근데 자국 중심을 추구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이제 국제 정책적으로 관대한 패권을 추구하느냐? 미국이 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패권 국가잖아요. 제국이라고 부르면 좀 심하고 그냥 하나 리더십 국가라고 부르면 좀 깡패 같고 해서 우리가 패권이라는 말을 붙이면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패권 국가인데 그 패권을 관대하게 쓰느냐 이타적으로 쓰느냐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는 이제 좀 관대한 이타적 패권이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그걸 언어적으로 깨고 있죠. 언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빌지 갖고 와. 한국 너희 빌지 내놔. 이제 니네가 우리한테 빚진 거야, 이게 쭉. 사우디 쭉 빚었잖아. 이게 트럼프잖아요. 근데 민주당하고 다르냐? 똑같아요. 민주당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민주당 그거를 이제 외교적으로 하는 거죠. 트럼프는 이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일단 세게 얘기를 해놓고 외교관들이 가서 좀 양보하고 이런 리더고 바이든을 보면 아시겠지만 립 서비스 엄청 부드럽게 하고 밑에 싸나운 이제 관료들이 이제 빌지다 받는 거죠.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너무 지금 빚이 많고 그다음에 이 나중에도 할 얘기지만 국제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공공재가 필요한 시스템이에요. 그 공공재를 미국이 부담할 지금 물리적인 한계선에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짜로 공부를 한다면 아까 뭐 PC 얘기도 너무 재밌지만 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상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테리스하고 트럼프가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분위기는 상당히 다를 것 같은데 적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큰 차이 없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겪게 될 일도 큰 차이 없을 거다. 별로 차이 안 날 거다. 네. 근데 이 우발성 역사에는 우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트럼프가 되면 오히려 대만 전쟁의 위기는 상당히 낮아질 거라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 되면 뭐 대만에서 지금 미국이 발 뺀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죠. 발 빼니까 전쟁 안 나죠. 근데 중국 네가 이제 접수해. 그렇게는 안 할 거고요. 네. 트럼프도 지지 세력이 있고, 네. 그다음에 대만 쪽이 엄청나게 미국에 또 커뮤니티가 있고 로비를 네. 하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러나 트럼프는 메시지가 좀 명확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모든 전쟁의 원인은 강대국이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 때 전쟁이 안 났어요. 그거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나서 뭐 우연일치인지 많이 나오고. 근데 트럼프는 가만 보면 험악한 짓은 했거든요. 그렇죠. 이란의 그 혁명 영웅을 그냥 하늘에서 그냥 암살시켜 버렸잖아요. 네. 공개적으로. 맞아요. 그 미사일 몇 방 맞았어요. 네. 미군 기지가. 그 전쟁 안 났잖아요. 근데 바이든 보세요 지금 막 하마스 전쟁 저거 지금 진압 안 되잖아 저거. 맞죠. 이스라엘도 말을 안 돼. 이스라엘 말은 안 듣잖아. 네. 트럼프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내가 보기에 트럼프라면 대만하고 중국하고 뭔가 합의를 할 거예요. 아마 합의 직전까지 가든지. 합의하려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안 날 텐데 민주당은 오히려 메시지가 모호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모호해요. 대만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협상을 그렇죠. 것도 아니고. 대만을 일개 국가로 인정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거기다 해서 중국 니네 거야라고 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말을 립 서비스를 해가지고 우리는 뭐 옛날에 중국과의 그 조약을 존중한다 뭐 이런 근데 그거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거고 저렇게 하면서 그런 거거든. 트럼프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트럼프가 만약에 빡 돌면 대만은 국제 정치에서 독립국가라고 해버리겠죠. 그럼 오히려 시진핑이 꼼짝 못할 거야. 그럼 너는 이거 독립국가 치면 우리랑 한 번 붙는 거야. 그렇죠. 각오할 수 돼 있냐? 그렇죠. 오히려 이럴 수 있다. 트럼프 그렇죠. 좀 더 분명하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벤스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저는 굉장히 안도가 되던데 네. 우리는 우리나라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벤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제 정치학죠. 미국의 힘이 네. 말로는 그렇게 안 하는데 미국의 힘이 지금 대서양 넘어 태평양에서 전부 다 투사하기엔 너무 힘들다. 그게 객관적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는 둘 다 빼겠다라는 뉘앙스를 많이 풍겨요. 네. 근데 벤스는 그렇게 트럼프처럼 이제 과하진 않아요. 그때는 벤스는 유럽에서 빼서 동아시아 갖다 놔야 된다는 거죠. 유럽에서 빼서. 네. 서유럽은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유럽은 나토. 서유럽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벤스를 이제 후보에 올려놓고 이렇게 검토할 때 이런 걸 다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바이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런 의견은. 동의했다.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트럼프랑 생각이 같으니까 이제 바이한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는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은 나토에서 빠지지 않고 유럽을 지키겠지만,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지키겠지만 향후 40년간 미국의 관심은 동아시아로 향할 것이다. 그렇죠. 유럽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은 유럽은 너희들이 지켜, 우리는 동아시아를 지킬게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요번에 파리 올림픽이 한심한 거예요. 지금 그런 LGBT 옹호하고 뭐 이런 게 지금 파리에 관심이 아니에요. 프랑스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부상할 거거든. 독일이. 왜냐하면 지정학이라는 건 운명이잖아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도 일본한테 먹힐 뻔했고 최근에도 먹힐 뻔한 게 일본이잖아요. 임진왜란 때도 먹힐 뻔했죠. 우리나라가 뭐 대만한테 먹힐 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태국한테 먹힐 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멀리 있는 나라. 그다음에 우리가 늘 중국한테 기죽어 살잖아요. 그렇죠. 그 왜냐하면 그냥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의 상수기 때문에 그래요. 상수니까. 지정학이 정말 공부가 재밌거든요. 저는 네. 지정학 공부에 폭 빠졌는데 네. 이게 이런 학문이 없어요. 많은 게 정해져 있어. 그렇죠? 변수가 별로 없어. 그래요? 그래서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이 왜 그게 가능하냐면 과학적인 말이냐면 지정학이 변동이 없어 그래요. 지정학이 그게 만든다. 네, 우리는 중국에 붙어 있고 일본하고 바다를 건너 있어요. 네. 그러면 프랑스의 숙명은 독일이에요. 그렇죠. 독일이 강해지면 프랑스 피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1, 2차 세계대전에 수천만 명이 죽고 이제 누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독일이 왜 저렇게 온순해졌을까요? 미국.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그렇죠. 만약에 유럽 보고 니네가 알아서 지켜 그러면 독일은 프랑스보다 심각합니다.
폴란드를 놓고 러시아하고 힘을 맞대고 있어요. 네, 그렇죠. 러시아는 팽창이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그럼 독일이 무장을 해야 돼요. 실제로 너무 저기 전 대통령 때 총리 때 안 했다. 그래서 지금 뭐 군사비 늘린다 막 선언했잖아요. 제군비성. 오케이. 그래서 독일이 무장하면은 프랑스가 좋아요? 프랑스도 나도 해야죠. 옛날에 나한테 쳐들어왔던 나라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프랑스, 독일, 폴란드가 평원이에요. 평원. 그러니까 이건 그들의 운명인데 우린 반도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의 우리나라 원래 옛날에 선조들이 좀 현명했던 게 개마고원 넘어와야 되는데 옛날엔 편자가 없어가지고 말이 못 넘었어 개마고원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피곤해진 거는 사실은 말에 편자가 나오면서부터 개마고원을 말이 막 넘는 거야.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네. 바다라면 좀 이게 보완이 돼요. 바다라면. 그렇죠. 일본이 그래서 안전한. 우리도 일본한테 뭐 얻어 터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순신. 네. 바다는 막기가 좀 수월한 거지. 네. 평원에 있다라는 거는요. 그냥 고속도로변에 내 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힘이 있어. 그럼 뻗어나가기도 좋죠. 그렇죠. 근데 힘센 놈한테 먹히기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프랑스가 지금 파리 올림픽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긴장해야 되는데 네. 미국이 너무 온실을 만들어 준 거지. 2차전이 끝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평화롭고 네. 원래 이렇게 다문화를 인정을 해 우리가. 우리는 원래 이렇게 평화하기 때문에 더 끌고 갈 수 있어. 라고 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뭐 좌우 논쟁보다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참 철이 없다. 현실 인식이 없다. 지금 니네 프랑스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은 험악하다. 왜냐하면 독일이 부상할 거거든. 그렇죠. 독일이 부상 안 하면 말이 안 돼. 유럽은. 그렇죠. 독일이 부상 안 하면 러시아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그런 얘기 말씀하시니까 또 폴란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독일한테 막 그 뜯어 먹혔었잖아요. 그 막 옆에 나라가 이렇게 커지니 러시아를 막긴 막아야 되는데 얘가 옛날에 날 때렸던 애란 말이죠. 불안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뭐 일본이 뭐 엄청 군사력 키우면서 한국 잘 지내보자 뭐 이런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참 지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작가님 여기서 더 나가서 이런 지정학적인 변화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걸 일단 상수로 봐야 되겠죠. 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어떤 식으로든지 병합하는 건 상수예요. 그런데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저지하고 시간을 끌 수 있느냐라는 게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중국과 대만을 놔두면 중국에 비해서 대만이 너무 약하죠. 우리랑 북한하고 좀 많이 다르죠. 네. 사실 우리랑 북한은 비슷해요. 왜냐하면 가만 놔두면 우리가 북한을 어떤 식으로 병합할 거 아닙니까? 네. 저대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북한한테 피해를 받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한미군의 이중적 성격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때 이렇게 북한이 때렸는데 맞으면 한 대 치고 싶잖아요. 네. 이게 안 나간 이가 주한미군이 잡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주한미군이 뜯어 말렸다. 과도하게 보복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우리 한계선도 정해주는 거예요. 한국 여기 이상으로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중국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도 억제해주거든. 심지어는 김정은도 좋아하잖아 주한미군은. 그런 얘기도 미국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진공은 없거든. 그러니까 지정학 공부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 힘의 진공은 없어요. 그러면 미국이 만약에 빠지면 중국은 반드시 대만을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힘의 진공상 그래요. 대만이 중국한테 어떻게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근데 힘의 진공이 생길 거냐 안 생길 거라고 봐요 저는. 요새는 많이 낙관적이 됐어요. 미국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용납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사실은 서태평양의 안보를 그 대서양 가까워요. 네. 미국하고 브라질 상파울루와의 거리하고 미국하고 파리의 거리가 비슷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는 느낌이랑 다르네요. 메트카로로 도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왜곡된 거고요. 지구본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남아메리카가 저쪽 서쪽으로 많이 가 있어. 그래서 원래는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참전 안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참전론이 뭐였냐면 독일 저런 야만적인 애들이 서유럽을 먹어버리면 남아메리카로 진출한다는 거예요. 남아메리카는 바로 미국의 앞마당 용인할 수 없는 선이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대서양은 사실은 오히려 가까워요. 그래서 미국은 늘 그 대서양주의였어요. 다시 말해서 유럽을 아시아보다 더 그렇죠. 위에 봤죠. 중요하게 봤어요. 자기네들 거기서 또 왔으니까 전통적으로. 근데 지금은 너무 다행스럽게 아시아를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반도체 70% 여기서 나와요. 안보, 경제.
일본, 한국, 중국 다 후덜덜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기를 놓치면 반도체에서 완전히 끝나버려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근데 멀어요. 근데 파트너를 중국을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미국이. 미국이 약간 나이브한 게 있어. 그러니까 네. 중국하고 같이 이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친중적 문화가 큽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친중 문화의 뿌리는 되게 길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모태똥이 중국을 통일하는 걸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중파들이 굉장히 많이 활약을 했어요, 미국 내. 이거는 비사인데, 네. 예, 안 했어요, 미국이. 근데 미국이 안 하니까 이제 북한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해서 김일성이 터졌는데 그건 하거든. 여긴 안 돼. 여긴 안 된 거야. 이게 좀 이상하죠.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게 역사가 좀 기적이에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중국 다 먹을 동안은 내가 보면 중국을 막았어야 되는데 중국은 안 막고, 그러니까 스탈린 헷갈린 거지. 중국을 모태똥이 통일을 못할 거라고 봤고, 스탈린은 오히려 모태똥이 통일 못할 거라고 해서 장개석한테 배팅을 했어요. 미국이 가만 안 놔두고. 근데 미국이 용인을 해버린 거야. 맞아요. 그때 장개석이 막 SOS 요청했는데 무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륙을 공산당이 먹는 걸 용인했는데 한반도를 용인을 안 해. 이 정도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 김일성, 모태똥, 스탈린 모두 오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좀 모순 덩어리예요. 미국이 좀. 이게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강대국이 메시지를 명확하게 주는 게 오히려 평화롭고, 그렇죠. 모호하면 오히려 이제 오판이 난다. 그렇죠.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그렇게 말해요. 근데 마키아벨리즘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안 좋지만 군주론은 정말 명저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 번 읽었는데요. 네. 다 까먹었지만 하여튼 좋은 책이에요. 근데 무슨 말이냐? 근데 서태평양이 너무 멀어요. 그리고 괌이 중국의 동폭 미사일인가에 그 사정권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쫄보라면, 미국이 싸움을 피하는 나라라면 서태평양은 뺄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중국 기대하는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은요, 오히려 가만 놔두면 좀 나이브하고 좀 산타크로스 같은 면이 있는데 자꾸 자극을 하잖아요. 그럼 되게 싸나워요. 미국은 싸움을 피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죠. 뭐 인디언도 몰아내고 이렇게 하는 그렇죠. 나라 아닙니까? 미국은 싸움을 안 피해. 멕시코 땅 엄청 뺏어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싸움을 피한다는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너무 긁었어 지금 10년 동안. 그게 우리한테는 천운인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중국 세력권에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중국보다는 좀 자유의 나라가 낫지. 아니 김정은도 싫어하잖아요. 그거는 폼페이오 장관 만났을 때 김정은이 주한미군 빼지 마라. 우리가 니네가 빠지면 우리 홍콩 된다. 그렇죠. 홍콩 꼴이 날 수 있군요. 그렇죠. 우리 조상님들도 참 중국에게서 잘 이렇게 주권을 쥐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었죠. 우리가 뭐만 잘하면 되냐면 미국이 서태평양의 파트너가 필요해요. 네. 근데 우리를 삼진 않을 거예요. 그럼 어디를? 중국도 삼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삼을 거예요. 일본.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이 일본 문제를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극복하시냐가 우리의 이제 지정학적인 숙제인데 저는 여기서 좀 절망적이에요. 답이 없을 거다. 최근에 또 사도광산도 일본 애들이 치사하게 저기 강제징용 문구 빼고 이래서 또 요즘 참 안 좋습니다. 야,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그럼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공격한다고 위협을 하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행동을 좀 취하게 돼요? 특히 우리나라가 궁금해요. 일본은 고민 안 할 것 같고요. 일본은 민도가 센 나라는 아니에요. 일본은 민주국가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일본이 무서운 건 일본은 리더십을 인정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약간 우리가 보기엔 국정적이고 집체적인데 개인주의 성향이 우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리더를 올려놓고 빨가벗 끄고 내려오고 막 하는데 일본은 잘 안 하죠. 그런 일본은 아마 리더를 따를 거예요. 그 면에서. 일본은 그럼 전쟁에 참전한다. 할 거예요. 대만이라면. 왜냐하면 대만하고 문화적 유대도 깊고요. 대만 사람들은 친일을 하는 건 아시죠? 네. 우리보다 먼저 점령했잖아요. 근데 선정을 베풀었어요. 대만에서는. 잘해줬군요. 그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대만이 이제 네덜란드 밑에 있었고 이제 청나라가 병합하고 그랬는데 대만의 본토인들은 중국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중국 있을 때보다 일본에 있을 때가 훨씬 낫더라. 그렇죠. 본토인들은. 근데 이제 지금 대만이 그 본토인들은 얼마 없고 또 중국인들이에요. 중국에서 넘어왔으니까 장개석 때. 그러니까 그 갈등이 이렇게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중국의 민주당의 뿌리가 본토인이고 중국 그 국민당 뿌리가 이제 장개석 중국인들이죠.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이제 중국이 매니지를 이 사이에서 했었는데 민주당이 계속 이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토인들은 중국 다 싫은 거예요. 사실은 중국 본토 시진핑도 싫고 자기네를 지배라고 보는 거예요. 중국 국민당 그렇죠. 거기도 싫은 거예요. 일본을 좋아해. 그렇죠. 중국이 싫은 거야. 어쨌든 중국 믿음 싫어.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육구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육구 국가라 그래가지고 오키나와 그게 독립국가였거든. 그게 대만하고 되게 가까웠어요.
오키나와가 어느 나라예요? 거기가 일본이잖아. 일본이 먹었죠. 일본이 먹었죠. 근데 원래 독립국가인데 일본화 되었잖아요. 근데 네. 거기 문화유산을 보면 되게 중국적이에요. 대만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렇게 한반도라는 좁은 시야를 보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지구본을 보면 우리는 내해에 있고 이 한반도를 둘러싼 내해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열도로 쫙 있어요. 그 일본 열도를 그 구글로 보면 너무 무서운 게요. 조그마한 섬에 비행장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언제 만들었겠어요? 그거 뭐 2차 대전에 만들었는데. 그렇지, 2차 대전에 만들었죠. 그래서 일본이 그 열도를 전부 군사화해 갖고 어디까지 가냐면 호주 북쪽까지 가요. 일본이 제국이었다는 걸 우리가 자꾸 까먹는데 바다 제국이에요, 일본. 그래서 호주도 일본이 침략했잖아요. 그쵸, 맞아요. 간이 배 밖으로 나가지고 바다에서는 일본 못 막아요. 못 막는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미국하고 맞닿아 있던, 물론 옛날에 영국하고 전쟁했지만 미국하고 독일도 맞닿이는 안 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참전을 한 거지. 그쵸. 독일이 뭐 미국 너 나와. 우리 한번 이해 안 했거든. 근데 일본 했잖아. 그쵸. 미드웨이 해전에서. 맞아요. 처참하게 맞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도를 이제는 대륙이 아니라 네. 바다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도 해양 세력이고 일본도 해양 세력이거든. 네. 근데 우리는 양쪽에 성격이 다 있어요. 우리는 해양 세력이기도 하면서 대륙하고 가깝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지를 잘 살리면 뻗어나갈 수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안심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오히려 유럽을 버릴지언정 이 동아시아를 버릴 생각은 두 당이 다 없을 거예요. 트럼프마저도 여기서는 합의를 해서 시진핑하고 내가 너희 일국 양제를 계속 인정해 줄 테니까 선 넘지 마라고 아마 할 것 같고 말 안 들어? 나 그럼 대만 독립국가 해버릴 거야.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강하게.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 미국하고 일본은 연합해서 중국하고 진짜 전쟁할 것 같아. 우리나라는 전쟁에서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북한을 견제해야 되니까 우리는 참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버텨야죠. 왜냐 우리가 그걸로다가 합의를 이룰 만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위협이 있으니까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꼭 잡아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리더들의 외교력이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네. 우리한테 당장 위기가 오는 게 그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희하고 우리하고 동맹이잖아. 그쵸. 너희하고 우리하고 동맹인데 기존의 대통령들은 우리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요구할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그때 대통령이 누군지 지금일 수도 있고 다음 동안 대통령일 수도 있는데 말해. 우리가 전쟁하면 참전한다고. 그게 동맹이잖아. 왜냐하면 동맹 그 내용에 보면 양국가가 평등한 동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반도 전쟁했을 때 미국이 참전하는 게 아니라 두 나라가 적에게 공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동맹이라 상호 방위조약이죠. 그렇죠. 상호 방위조약.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대만에서 중국하고 싸우면 너 참전한다고 말하라고 실제로 그때는 핑계 대서 빠지더라도 말은 해야 되는 거죠. 그 말 안 하면 아마 트럼프 성격상 무슨 동맹이야. 저는 방위비 올리는 거는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거는 우리가 트럼프라는 그 변수를 알기 때문에 방위비는 마음의 준비를 할 것 같아. 네.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무리 미국을 싫어하는 국민들 제가 좀 올려달라고 하긴 하겠다.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저 인간이 주인이 되면 집세 올릴 거야. 그러면 우리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 그쵸. 얼마나 올리냐의 문제는 있는데 그쵸. 오히려 그거는 첨예하지 않은데 그 선언이 되게 난감할 거야. 그쵸. 이건 어렵죠. 우리 입장에서 대만 친구 우리 중국이랑 전쟁한다. 이거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실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중국에 우리가 좀 눌려왔지만 그렇다고 중국이랑 전쟁할 만큼 뭐 나쁘고 험악한 사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외교적인 언사에서는 주어를 빼고 이제 시를 빼는 거예요. 그 대신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말해. 동맹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3단 논법이죠. 우리 동맹에서 상호 방위 조약이야. 우리 일방적인 거 아니야? 예스? 맞아? 그럼 예스. 그러면 니네가 전쟁하면 우리가 참전하지? 그럼 우리가 전쟁하면 너 참전할 거지. 예스. 그럼 그게 상대가 중국이라도 그럼 거기서 이제 딱 이제 걸리는 거야. 거기까지 물어보면 이제 좀 안 되겠죠. 그냥 외교관들이 막을 거예요, 트럼프도. 거기까지 물어보지 말고 우리가 전쟁하면 참전한다는 것까지는 말해라라고 하면 이제 하겠죠. 그렇죠. 뭐 한국과 미국은 서로 뭐 전쟁 나면 서로 도와준다. 미국이 거기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테러와의 전쟁 때가 미국이 힘이 가장 강했을 때였는데 네. 트럼피즘의 씨앗이 그때 다 뿌려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상처를 다 입었어요. 우리만 이러고 있어야 돼? 이게 우리 전쟁이야? 왜 우리만 힘쓰고 욕먹고 그렇지. 욕을 엄청나게 먹었잖아요. 작가님 그럼 이런 지정학적인 변화의 흐름에 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개인에게 가지는 의미가 좀 있을까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있겠죠. 완전히 망하지 않다면 아니, 파국으로 가면 쌀과 석유가 필요하고요. 네. 돈 다 필요 없습니다. 파국으로 하면. 근데 파국이 아니라면 이제 적당한 위기가 오면은 비트코인의 시대가 오는 거죠. 적당한 위기. 경제나 국가가 정말 너 죽고 나 죽고 다 핵전쟁 나는 그런 파국이 아니라면 그렇죠. 네. 감당 가능한 수준의 전쟁이나 위기가 있다면 비트코인이 그렇죠. 시대가 온다. 가격이 엄청 올라갈 거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부자 나라에서 전쟁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하마스나 이스라엘은 부자지만 하마스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대만, 뭐 한반도, 그다음에 폴란드 뭐 이런 데 전쟁이 난다. 그러면 엄청 오를 거예요. 예. 그들은 이제 구매력이 있으니까 뭔가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데서 한꺼번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이잖아요. 네. 그럼 비트코인도 의미 없죠. 그 정도로 나면 안 된다. 네. 비트코인이 만능이 아니다. 제가 언제 다른 채널에 나가서 이 지정학적 위기가 트럼프 시대 때 그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얘기해달라고 해서 아니 뭐 다 보호무역 하다가 다 무역 자체가 대공황 이후에 줄었거든요. 그렇게 네. 줄어들고 해서 다 망하면 비트코인 망한다 그랬더니 막 댓글에 뭐 지정학 이후 오면 올라간네 말 바꿨다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 상상력이 진짜 현실적이야 돼. 우리가 현실적 아무리 비트코인을 좋아하지만 현실적으로 좋아야지 뭐 비트코인이 뭐 만능 아니잖아요. 그쵸.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금 더 비트코인과 지정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비트코인이 좀 지켜줄 수 있는 모빌러티, 자산으로서의 역할의 한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토론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맨날 가격 얘기만 하고 그렇죠. 사기냐 뭐 이런 얘기만 했지.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면서 네. 국지적인 전쟁, 국지적인 지정학 위기 이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결국 올랐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떨어졌는데요? 떨어졌나요?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쭉 떨어졌어요. 잠깐 올랐다가 그다음에 뭐 이번에도 그 중동이 정세가 악화되면서 떨어졌고요. 네. 그래서 가격하고 비트코인이 중요해지는 거가 좀 별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깨닫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럼 전쟁, 국지적인 전쟁이라도 나면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이게 제가 경험상 그걸 저보고 예견하라 그러면 다 자신이 없고요. 떨어진다 쪽에 좀 걸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경험상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느끼는 거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좀 말이 좀 꼬인다고 느끼시겠지만, 제가 제 주변의 지인들한테 제가 인정을 받은 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였어요. 그때부터 드디어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자산이나 제 말 이해를 하더라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ETF 통과된 게 블랙락이 신청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블랙락 레리 핑크 회장이 옛날에는 비트코인이 자금 세탁에 그거라고 했다가 우크라이나 때문에 생각 바꾼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보면 그런 연결고리로 생각을 하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굿뉴스예요. 사람들한테 각성을 주니까. 근데 단기적으로는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국지적 전쟁이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전쟁 나니까 내 자산을 해외로 가져갈 수 있는 수단이 정말 비트코인밖에 없구나. 그렇죠. 금이나 따나 다 몰수당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에 좋은 영향이 온다. 그렇죠. 부자들이 레리 핑크 같은 슈퍼리치들이 깨닫는 거예요. 슈퍼리치들이. 그러면은 앞서 2부에서 얘기해 주시면 1, 2차 세계대전처럼 혹은 중국, 대만 전쟁 나서 미국, 한국, 일본, 북한 전쟁 나는 이런 3차 대전 수준이 나면 그때는 장기적이든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도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때는 뭐 그냥 생존 자체가 어려운데요. 그때는 무조건 뭐 쌀 뭐 아니면 뭐 그렇죠. 생수 먹을 거 식량. 그렇죠. 돈이 기능을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그런 가능성보다는 네. 이제 슈퍼리치들은 우리보다 지정학적 위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야 뭐 전쟁이 나면 죽는 거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네. 근데 슈퍼리치들은 전쟁 나도 살 생각을 하거든. 살 수 있으니까. 나는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외국에 그런 데로 가면 되니까 살 수 있으니까. 그들이 깨닫는 게 지금 주시해서 봐야 돼요. 점점 깨닫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른 거는 절대 안 돼요. 비트코인에 비해서. 금, 뭐 다이아 다 쓸 데 없어요. 금연에 있어서 모빌리티에서 비트코인 최고입니다. 최고다. 그럼 꼭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작가님, 우리는 흔히 지정학적인 변화에서 전쟁, 정치, 군사적인 사안만 좀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큰 거 막 멋있는 거. 작가님 여러 번 인터뷰에서 포스트 1945 시스템 이후에 미국이 유지해온 온실 속 경제, 쉽게 말하면 자유무역, 세계화, 평등, 전쟁 없는 세상. 원래 이런 것들이 무너질 거고 이제
원래 인류의 오랜 세월의 경제치였던 중개무역 그리고 보호무역이 부활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거든요. 어떤 형태의 지정학적 경제적 변화인가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되게 심플한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만리장성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벽돌을 갖다 파는 거예요. 벽돌. 그러니까 아무리 만리장성이라도 그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그 빼다 팔면 네. 관광객들이 사나 봐요. 만리장성에 써 있는 게 벽돌을 빼는 거예요. 성벽을.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큰 바다를 돌았잖아요. 희망봉을 돌면서. 그러면서 이제 해양 세력들이 부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국들이 쭉쭉 나와요. 포르투갈, 에스파니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미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역사를 좀 거시적으로 보면 미국도 그 해양 세력을 이어받은 세력이거든요. 이 해양 세력들은 결국은 원거리 무역을 하는 거예요. 해양 세력이라는 게. 근데 이 원거리 무역이라는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면 공공재를 투입을 해야 돼요. 공공재. 예.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제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유엔 같은데 모여가지고 우리 공공재로다가 이렇게 각각 해갖고 바다를 지키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은 이게 다 각자가 플레이어이자 또 강도들이에요. 플레이어다 강도다. 네. 그러니까 평화를 원하지만 사실 강도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국가는. 우리가 그걸 언제 볼 수 있냐면 코로나 때 다들 자국의 국민들이 우선이니까 이제 만들었던 거 외국에서 만들어서 주문한 거 안 주고 마스크 안 주고 그랬죠. 그다음에 오는 거 인터셉트하고 그건 미국이 한 거죠. 딴 데 가는 거 인터셉트하고. 맞아. 캐나다 가야 되는 거 뺏어가고. 그렇죠. 그게 다 강도들인 거예요. 내 국민이 우선이. 그렇죠. 그래서 이 강도들을 전부 제압할 수 있는 진짜 슈퍼 강도가 있어야 돼요. 슈퍼 강도. 네, 그게 이제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에서의 평화예요. 제일 힘센 왕초. 그렇죠. 그도 강도인데 여러 강도로 분할되는 건 안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는 건데 이게 철학적으로는 이제 현실주의자들은 선악설을 보는 거예요. 네. 선악설을 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다 강도가 될 수 있고 다 강도인데 그래도 국가가 더 나은 건 뭐냐면 국가는 하나면 되니까 세금 한 번 내면 된다. 근데 국가가 없어버리면 이제 세금이 이놈도 와서 뜯고 저놈도 와서 떼는 거죠. 그러면 국가를 운영하는 게 뭐냐면 공공재인데 네. 이 공공재가 전부 문란해지면서 망해요. 혼란이 오죠. 혼란이 온다. 네. 그 공공재를 상징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군사력, 금,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채 이런 것도 공공재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재가 지금 말랐기 때문에 만리장성이 무너지듯이 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작가님은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에서 지금 말씀하신 공공재의 의미로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의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뭐 금리 인하나 뭐 경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이 전 세계 바다를 돌면서 항공모함과 군사력으로 해적들 다 때려잡고 자유무역할 수 있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하고 전쟁 못하게 하고 적자 보면서 써왔다. 이게 혹시 말씀하시는 공공재? 그렇죠. 이걸 이제 산타크로스처럼 이해하시면 이제 칩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제가 다른 버전으로 얘기할게요. 미국 혼자 강도고 다 때려잡았다. 다른 쓸만한 강도들은 뭐 소련이라는 강도가 있었는데 걔도 때려잡았다. 미국 혼자 강도다 지금은. 그래서 평화가 왔다 이렇게 봐도 돼요. 같은 거야.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감정을 이렇게 싫으냐 이렇게 싫으냐네요. 어쨌건 그래서 제가 보기에 친미나 반미가 지금 다 온실 속에 있는 온실 속에 친미 온실 속에 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이 당연히 이렇게 막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친미는 미국을 그런 걸 한 미국을 천사로 보는 거고 착한 미국이니까 해주는 거야. 그리고 반미는 그 유일한 깡패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자기 이익 보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게 뭐가 중요한데 이게 없어지는데. 근데 이게 왜 이게 없어지는 건가요? 이제 왜? 그게 왜 없어지냐면 그거 참 설명하기 참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골라야 되네요. 그게 왜 없어지냐면 일단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또 다른 강도가 부상했죠. 이 시스템 안에서. 중국. 그렇죠. 예. 옛날에는 또 다른 강도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시스템 안에서 독일하고 일본 유력했는데 한번 미국한테 득실하게 얻어맞았거든. 그래서 독일하고 일본은 커도 미국한테 부담이 전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국방비에 돈을 안 쓰거든. 미국이 심지어는 야 일본 니네 국방비 좀 써. 독일 너도 써 할 정도로 안 써. 경제적으로만 단물만 빨고. 그렇죠. 미국 제재 얄밉죠. 근데 미국은 그러면 국방비에 돈을 쓰는 중국을 좋아하냐? 절대 아니지. 왜냐하면 국방력이라는 거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쓰는 값이야. 내가 혼자 100원 써도 이사님이 50원 쓰면 순 방향은 50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쓰고 내가 50원 쓰는 거나 내가 100원 쓰고 50원 쓰는 건 똑같은 거지.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단순하진 않지만 근데 중국이 쓰니까 미국은 아무리 써도 더 써야 되는 거지. 그렇죠. 예전에는
일본, 독일은 안 쓰니까 그렇죠. 안 내가 쓰니까. 조금만 써도 되는데 그렇죠. 얘가 쓰니까 나도 많이 써야 돼. 그렇죠. 나도 경제 발전하고 싶은데. 그렇죠. 임계점에 온 거예요. 임계점. 그래서 중국이라는 호랑이가 컸어요. 이 시스템에서. 그래서 중국이라는 호랑이가 컸는데 독일하고 일본 호랑이가 아닌 게 패권을 지향 안 해요. 그러니까 수정주의를 지향 안 해. 그러니까 미국의 질서에 도전을 할 생각이 없어. 여기서 단물을 빨라 그러지. 아니 그렇게 했다가 전쟁 그렇죠. 먹고 그랬어. 차라리 미국 중에서 그게 낫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그게 낫더라. 근데 중국은 알뜰히 쓰거든. 알뜰히 써서 올라오고 사실 물가 중국 군인들한테 주는 인건비하고 미국 군인들한테 인건비하고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1대1로 싸웠을 때 그만큼 미국의 군인이 중국 군인에 비해 생산이 높냐? 그건 아니야. 그냥 미국 안에서는 징병하려면 그만큼 줘야 되는 거고 중국은 안 줘도 되는 것뿐이라서 이런 인건비를 빼버리면 지금 중국의 국방비가 앞선다는 통계도 나와요. 이게 물가를 조정하면. 네. 뭐 이거는 어떻게 지표를 하느냐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미국이 압도적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군사적으로. 네. 그럼 미국 피곤한 거죠. 그럼 나는 책임만 많고 그냥 돈만 쓰고 힘든 거네요. 그래서 이 공공재가 바닥이 난 건 또 미국이 이 공공재를 쓰려고 달러라는 걸 운영했는데 달러가 미국의 빚이거든요, 빚. 그래서 우리는 달러를 욕할 때 미국은 뭐 아무 종이만 찍어내면 되는데. 맨날 막 돈 찍어서 위기 극복한다, 쟤는. 그렇죠. 근데 그 달러는 빚이기 때문에 빚은 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치에 온 것 같아요. 부채가 이제 너무 많아서 빚 갚는데 천도 쓴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 한계치. 뭐 물론 빚을 계속 낼 수 있으면 되는데 빚을 계속 낼 수는 없거든 이론적으로. 왜냐면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나면 다 붕괴되는 거거든. 그럼 하드 크래시. 소프트 랜딩이 안 되고 하드 크래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부도를 낼 수는 없잖아. 그럼 이자는 계속 갚아야 돼. 근데 그 이자 비용이 지금 국방비를 넘어섰어. 중국 때문에 국방비 더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너네가 좀 부담해라. 네. 이 얘기는 레이건 때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했어요, 미국이. 그 전으로부터 물론 했는데 그때는 좀 약간 레토릭이었고 미국이 이제 협상하다가 협상력 떨어지면 우리 국방비 안 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뤄낸 게 플라자 합의예요. 근데 그때는 진짜로 죽는 소리를 했지만 아직 괜찮았어요. 버틸만 했다. 근데 지금은 진짜로 괜찮지 않아요. 그렇군요. 작가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어떻게 보면 블록 경제 과거의 보호가 막 그 영국, 미국, 뭐 프랑스 편먹고 뭐 독일이랑 이탈리아 편먹고 막 이렇게 막 식민지 전쟁 했듯이 보호무역주의로 세계가 갈라지고 블록 경제, 예를 들면 러시아, 중국 지금 한편 아닙니까? 요렇게 경제가 됐을 때 세상이 유지는 되지만 지금보다는 뭔가 좀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그렇죠, 힘들겠죠.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에는 좀 어떤 변화가 올까요? 글쎄요. 그거는 여러 조건을 단순히 대답하기 좀 어렵네.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주적 시스템에서 봤을 때 다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이제 미국이 공공재를 부담하지 않으면 어떤 무역이 되냐면 우리가 그 비용을 직접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에서 오는 석유에 이제 해상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보험료가. 유조선이 납치되거나 뭐 봉쇄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해적도 있지만은 뭐 인도가 할 수도 있고 중국이 할 수도 있겠죠. 인도나 중국 같은 국가들이 이제 그런 막 납치를 한다거나 세금 내라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물가로 그게 반영이 돼요. 그럼 물가가 높아지면 수요 곡선, 원고 곡선이 이동하기 때문에 생산이 줄어듭니다. 경제가 축소하겠죠.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경제 성장률이 줄어드는 것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경제 자체가 축소하는 거 아마 못 견딜 걸요. 각 나라가 되게 혼란스럽죠. 그러면 이제 밀란이 일어나요. 그러면 밀란이 일어나면 자유로운 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 독재 국가가 되죠. 보통 끝은 보통 그렇게 파퓰리스트들이 독재 국가를 수렴을 해요. 왜냐하면 강력한 지도력만이 이제 혼란을 잠재우니까. 그럼 이제 자유가 억제되겠죠. 그래서 물리적인 자유의 한계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경제가 축소하면. 그런 와중에서 이제 개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비트코인 필요한 거죠. 그런 독재자로부터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절실함은 더 늘어날 텐데 이 독재자들이 비트코인 허용 안 할 거예요. 막 때려잡으러 가겠지. 그럼 막 불법화가 막 일어나겠지. 그러면 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양가적인 게 있어요. 그런 혼란을 우리가 예상한다. 비트코인의 필요성은 늘어나지만 뭐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고 오히려. 그렇죠. 지금 비트코인은 아주 절묘한 때 나타나서 절묘한 황금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각 국가들이 자유는 허용을 하는데 비트코이너들을 막 이렇게 악마시는 안 하잖아요. 지금. 무시는 할지언정. 근데 이제 진짜로 힘들어지면 악마화할 걸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마녀 사냥 당할 거예요. 마녀 사냥. 그 국가의 부를 빼돌리고 있다. 그렇죠. 중국에서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도망가야죠. 아, 도망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비트코인. 그럼 비트코인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자산이군요. 가격과 무관하게 네. 슈퍼리치들은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워낙 적기 때문에 네. 이 슈퍼리치들이 눈을 뜨면 엄청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올라갔다 떨어지지만 지금보다 높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세상에 오더라도 가격이 떨어지는 게 폭등했다가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지. 지금보다는 무조건 높다. 무조건 높다. 이런 혼란기에 많이 높네, 조금 높네. 많이 높을 거예요. 많이 높다. 많이 높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통계를 해보면 돼요. 내가 내 주변에 그냥 무작위로 100명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비트코인은 한 개를 가진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아? 100명 중에? 100명 중이라면은 한 개면 한 개. 한 명 있을까 말까일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10명으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가격보다 얼마나 올라가야 돼요? 그럼 10배로 수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가격이 정말 많이 늘 수 있겠네요. 제가 비트코인 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그때 진짜 아내한테도 무시당하고 얘 눈물 없이는 말 못하는데 너무 우울한데 제가 아파트 그 당시 13층인가 살았어요. 네. 쭉 봤더니 이제 아파트 저쪽 아파트에 불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네. 쭉 사람들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 중에 지금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거나 비트코인 거래를 해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 생각했더니 한 명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통계를 돌려봤더니 갈 일이 멀다. 이거 절대 안 비싸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눈이 엄청 많다. 그렇죠. 저만큼 안 샀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위안을 받았어요. 제 말 맞잖아요. 그렇죠. 작가님 근데 그거는 과거 얘기고 지금 또 사시는 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똑같이 해보네요. 저처럼 이게 9천만 원인데. 그러니까 길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하나를 갖고 있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우리가 100명을 모았는데 강남에 집 있는 사람 몇 명 정도 돼요? 부산 거니까.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100명 중에 강남에 빚 있는 사람이 꼭 자기 집이 아니다. 자기 부모 집이라도 지켜가지고. 그러면 그래도 조금 뭐 개수가 좀 나오죠. 그렇게 따지면. 통계로 바로 나오죠. 한 5명에서 10명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10명 밑으로 나오겠죠. 내외로. 비트코인은 없을 거예요. 비트코인은 없죠. 비트코인 한 개 온전하게 가진 분이 세계 뭐 1% 안에 든다. 그럼 지금 강남 부동산을 사야 돼, 비트코인 사야 돼요. 올라간다는 확신만 있으면 비트코인 사야죠. 수요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 통계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통계를. 그렇군요. 작가님 그러면 지금 시점에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화,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을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이 꼭 읽어야 읽는다면 어떤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의 원론 같은 책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배경, 철학적, 역사적 배경,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워킹하는 방식, 그다음에 미래에 대해서도 뭐 견문이 넓지 않아서 좀 제한되어 있지만 그래도 살짝 썼고요. 네. 그래서 두루 보시면 이게 한 명의 주장이지만 그래도 10년 동안 제가 맞아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낭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제가 완전히 창작한 게 아니고 제 창작이 한 30-40% 있고 나머지는 이제 있는 것들을 이제 정리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이 왜 이런 난리를 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죠. 비트코인은 그냥 그 말에서 주는 어감, 뭐 그냥 코인쟁이들의 코인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세계관이. 다음 책을 제가 비트코인의 세계관으로 책 이름을 지을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세계관이 바뀌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세계관일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가 비트코인 얘기하는 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게. 왜냐하면 10년 전에 얘기해 보면 다 이렇게 얘기했던 미국 가만 안 둘 거다. 맞아요. 근데 미국 가만 안 둘 거가 아니라는 게 정도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 후보가 지금 비트코인을 뭐 전략적 자산, 비축 자산 해야 된다. 이건 그냥 원 오브 댐이 아닌 거예요. 이건 세계관의 변화가 요구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세계가 틀렸어요. 틀렸다. 그 정도로 큰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위안을 받은 게 내가 틀리고 저들이 다 맞는 게 아니라 나만 맞고 다 틀린다라는 것을 위안을 받은 거거든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너무 오만한 거잖아요. 어떻게 나만 맞고 다 틀려요. 그쵸. 근데 나만 맞고 다 틀리더라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럼요. 전혀 늦지 않았다. 부자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태민이 10년 동안 버텼던 저 사람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비판하시는 분도 한번 보시고 알고 좀 비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작가님 요즘 티몬, 위메프, Q10 같은 이커머스 부도 사태로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무려 1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수많은 구매자분들 그리고 판매 업체, 협력 업체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 본사에 몰려가서 지금 항의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보니까 구조가 이렇더라고요.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그런 이커머스 업체가 있고
여기에 이제 물건을 여기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쉽게 말해볼게요. 여기에 판매를 하는 이제 개인 저 같은 사람이 여기다 뭐 양말 팔고 뭐 옷을 팔았으면 구매자들이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구매자들은 뭐 카드사나 이런 인터넷 결제를 통해서 요 위메프 티몬에다가 돈을 줬는데 이들이 판매자인 나한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막 3개월씩 연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물건이 내가 받아야 될 돈이 막 5억, 10억인 거예요. 근데 지금 위메프 티몬이 돈 없다, 배째라. 우리 돈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사태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이렇게 막을 수가 없나요? 현재 경제 시스템에서는? 이게 일종의 대리 문제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IMF나 티몬이 신뢰의 어떤 허브였을 거예요. 그렇죠. 믿으니까 되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다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았던 거죠. 걔네들이 진짜 돈이 있는 건지 돌려막고 있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네. 나중에 아니까 이제 다 터지는 거죠. 그렇죠. 미리 알면 어떻게 되냐? 미리 알면 미리 터져요. 미리 터지나요? 네. 그 대신 피해 규모가 작죠. 아. 그 대신 미리 터져요.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이 신뢰의 허브들이 그대로 1대1로 가지고 있질 않아요. 이거는 상행의 기본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세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빌딩을 세운다고 해보죠. 빌딩을 세울 때 빌딩을 세워서 상업적으로 쓸 거예요. 상업적으로 쓸 거니까 투자자들은 그때를 보고 투자를 한 거죠, 말이죠. 그렇죠. 그런 그 투자자들은 언제 회복을 하냐면 나중에 그 빌딩에 극장이 들어오고 식당이 들어와서 그 돈이 진짜로 그 돌기 시작할 때 부가가치를 만들었을 때 그게 돈이 돼서 투자한테 들어오는데 네. 시간이 지연이 엄청나게 걸리죠. 몇 년 걸리죠. 그렇죠. 이 시간의 지연 동안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서 노동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기다려야 되냐? 건물 지면서 우리 돈 벌면 돈 줄게. 월급 3년 뒤에 줄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되죠. 아니죠. 여기는 원래 모험을 하기 싫어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따박따박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따박따박 받아야 되는 만큼 개 이익은 없죠. 그렇죠. 따박따박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는 근데 줘야 돼요. 그럼 이득은 누가 받느냐?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은 모험을 하는 거죠. 그렇죠. 모험을 해서 왕창 받는 거예요. 그 대신 왕창 잃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뭐 돈 다 줘야 되니까 처간값 다 내야 돼요. 처금값. 그렇죠. 뭐 중간에 원자재 오른다거나 분양 안 된다거나. 그렇죠. 이게 경제 기본이에요. 사람들은 이게 학교 교과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 교과에서 가르치는 수요 공급값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경제에 눈을 못 뜹니다. 이거의 기본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게 이렇게 티어 구조라고 그래가지고 코어가 있고 원 티어, 쓰리 티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불확실성 때문에 정보의 불확실성.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아주 가운데는 원 티어, 세컨 티어는 위험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애를 낳아서 키우려면 서민들이 애를 낳아서 키우려면 미래가 좀 확실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해 애 안 낳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생산 못해서 나라가 없어질 건데 네. 없어지는 나라에서 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강아지들 우리 연금을 내진 않는데 강아지들은 네. 다 있죠. 근데 어쨌건 이들을 불안하게 하면 안 돼. 그 대신 이들은 큰 이득은 안 줘요. 그 대신 이제 그 외곽에 있는 데는 세상의 풍파를 다 맞는 거죠. 다 맞으면서 많이도 먹고 많이도 깨지고 그래서 계속 선수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방식인데 이게 이 구별이 없고 막 이러는데 이제 가끔 사고가 나요. 왜냐하면 이 자체는 어쩔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있는 돈 그대로 주면 그거는 상행위가 아니거든. 불확실성이 없다는 뜻이고 그거는. 네. 이 불확실성이 싫어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공산주의 체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국이라는 게 있어. 가격국은 불확실성이 없어. 그래서 가격국이 가격을 정하는 거야. 불확실성이 없는 줄 알고 가격을 정해가지고 구두를 몇 켤레 만들고 타이어를 몇 켤레 만들고 다 가격에서 다 정해. 교환 비율을. 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경제가 엄청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요? 왜 차 정했는데 왜 그러죠? 왜냐하면 인간이 그걸 풀 수 있는 함수를 개발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요. 그래도 정확하게 이게 얼마에 팔아야지 딱딱딱딱 맞는 이게 안 된다. 그게 가격이라는 게 결국은 그 가죽이 들어가는 신발과 고무가 들어가는 타이어하고의 교환 비율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정확하게 수요가 예측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늘 저발전 상태.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해서 인기를 끌었다는 그런 어떤 놀라운 그런 농담이 있어요. 옛날 구소련에서 자동차를 주문했더니 언제 받으러 올 수 있을까 그랬더니만은 1년 후 오후 2시에 오라 그러는 거예요. 1년 후에 근데 오후 2시입니까 그랬더니 그 오전에 내가 그 우리 집 그 파이프 공이 와갖고 우리 집 파이프를 고치기로 했기 때문에. 왜요? 1년 뒤에. 1년 뒤. 그러니까 엄청 비효율적인 거예요. 이 가격고기. 그래서 시장에서 이게 돌아가는 건 맞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뭐가 생기냐면 이 불확실성을 누군가가 메꿔야 돼요. 그게 조금씩 망하면서 메꾸는 거예요. 그 청산하면서.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몰리는 거죠. 그게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달 전부터 징조가 있어 왔대요. 막 갑자기 한 두세 달 단위로 잘 주다가 갑자기 안 주고 금액이 크면은 막 뭐 저 시스템 전산 오류 났다고 하고 근데 그때
이제 판매 업체 분들이 야 이거 좀 얘네 이상하다 말하고 싶었는데 말했다가는 내가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렇지. 그리고 그게 소비자들한테 알려지면 이제 판매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든 나는 좀 주세요 하다가 좀 여기까지 왔다 슬프지만. 근데 이게 또 이게 비난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게 판매자분들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루나 테라 사태도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핵심들은 아마 조짐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막 갑자기 할인해서 너무 싸게 팔아. 막 삐지면서. 조짐이 있을 때 근데 말해보면 그때 망해요. 그래서 이 보통은 부도덕해서가 아니라 최대한 방법을 찾을 때까지 해보다가 이제 물리적으로 뽀개지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이 도입되면 이게 막아지느냐? 네, 아까 제가 근본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근본적인 거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불확실성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설령 비트코인으로 한다래도 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 아니다. 작가님 그 작가님은 비트코인이 이제 정말 엄청난 혁명이라고 하면서 실제 가치물이 전송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그거잖아요. 내가 5천만 원 받기로 했어. 이제 돈이 없어서 안 줘. 위메프가 티몬이.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면 작가님 내 물건 뭐 저기 소비자가 0.5비트 줬으니까 나한테 0.5비트 뭐 수수료 조금 떼고 0.49비트 주세요. 그러면 바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실제 물건이 가치 있는 비트코인 좀 받았으니까 이거 뭐 부도 낼 일 없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팔면 되니까. 그게 이제 아까 공산주의적 발상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불확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결과적으로는 내가 산 신발에 메이커도 있고 그 색깔도 다 정해져 있는데 네.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신발을 산다는 확신은 어떻게 생산자가 알아서 만들까요? 내가 여러 개 중에 막 하다가 내가 직관으로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떤 거는 안 팔릴 걸 전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팔리고 실제로. 네. 그럼 안 팔린 거는 누가 돈을 내야 돼요? 그쵸. 뭐 누가 내죠? 비트코인 해결하나 이거를? 그건 아니지 안 팔리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 서플라이 체인이 이렇게 늘 투명하면서 이렇게 이게 없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서플라이 체인은 기본적으로 불확실해요. 불확실하군요.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은 하죠.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주 큰 덩치들 간의 부도의 전염을 막을 수 있는 신용의 담보물이 돼요. 아주 큰 덩치. 네. 우리가 뭐 신발 사면서 이거를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데 진짜 은행들 간의 거래를 할 때 이렇게 돈 좀 꺼줘. 그럼 내가 널 뭐 믿고 꺼주냐 그러면 비트코인 맡길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제로 맡겨지니까 보낼 수 있으니까. 그죠. 담보물이 되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솔루션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런 확실한 제품들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잘 몰라요. 이 현업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도 우리가 옷보다는 그래도 쌀이 덜 확실하겠죠. 왜냐면 쌀은 먹으니까. 그쵸. 네,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다 균질하고. 근데 옷은 어떤 옷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니까 미리 돈을 내라는 게 좀 이상해요. 그쵸. 근데 쌀 같은 거는 미리 돈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 토큰이라고 하는데 토큰이 미리 지불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스마트 콘츄라는 책에서 와이너리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 생산자의 업종이 바뀌어요. 생산자는 금융 위험이 없어져요. 나는 나의 걸 생산하고 있는 거야. 미리 돈을 받아가지고. 그런 게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영세한 생산자들이 훨씬 더 이렇게 안정감 있게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럼 뭔가 수요 예측이 상대적으로 가능한 그런 종목들에서는 그렇죠. 가능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이 불확실성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누가 책임지냐면 비트코인하고 이 토큰의 가격의 앙등에 베팅하는 도박꾼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거 조금 궁금합니다, 작가님. 그럼 막 처음만 들었을 때는 그럼 비트코인으로 이런 사태 해결 불가능하다로 들렸는데 방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네. 그 암호화폐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암호화폐. 네. 이더리움이 이제 더 적정한데 네. 이더리움이 이제 꿈꾸는 게 이런 거예요. 와이너리가 칠레에서 이제 와인을 생산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와이너리가 실제한다라고 보면 내가 돈을 보내요. 네. 이더를 보내겠죠. 네. 그럼 이더가 그 사람 주머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보내서 내가 못 찾지만 네. 생산자 입장에 딱 들어가면 부도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먹튀 할 수 있지. 먹튀. 그렇죠. 네. 그래서 포도를 따면 조금 가요. 포도를 따면 0.1 이더가.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제 와인통에 넣고 이제 으깨면 또 조금 가요. 조금 더 가. 그리고 이제 이게 잘 익어갖고 포도가 돼가지고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돼가지고 이제 감별사가 와서 이 포도주 레벨을 A볼 뭐 정할 거 아니에요? 그걸 딱 정하면 왕창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병입이 딱 돼. 그럼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산자의 위험은 없어. 그래 쭉 오는 거죠. 네. 쭉 오면 이제 내가 그 대신 뭘 받냐면 와이너리로부터 와인을 받기 전에 오는 동안 와이너리가 인증해준 토큰을 내가 받는 거야. 토큰. 이거 그렇지. 뭐 A 등급 와인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병하고 바꿀 수 있는 토큰을 내가 받아요. 그럼 이게 오는 동안 내가 막 팔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이 오면 올수록 어떤 가격이 수렴할 텐데 그 전에는 막 불확실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칠레에서 우리나라는 뭘 지나냐면 적도를 지나. 네. 그래서 와인이 한번 오면서 끓어요. 어.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려면 그래서 똑같은 와인도 칠레 와인이 같은 맛이 아니라 끓었냐 안 끓었냐에서 맛이 달라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를 끓지 않으려면 냉동 컨테이너에 넣어야 돼요. 냉장 컨테이너에. 네, 온도 일정하게. 그렇죠. 냉장 컨테이너에 들어간다고 해서 냉장고를 안 키면 어떻게 돼? 그럼 뭐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감시하는 게 센서예요. 그래서 센서가 이제 계속 체크를 하면서 온도를 체크하는데 온도가 많이 너무 올랐어. 그러면 이 토큰 가격이 떨어져요. 여기서 현지에서. 이 현지라는 개념의 글로벌 그 네. 와인에 대한 토큰 가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거하고 네. 암호화폐가 해내는 일이에요. 엄청난 거죠. 네. 이게 원래는 그게 안 되잖아요. 원래는 그냥 믿고 그렇죠. 돈 보내고 그렇죠. 뭐 계약금 일고 나 넣었어. 네. 포도 땄어. 사실 받았는지 모르고 그냥 주다가 그렇죠. 받았는데 이거 한번 끓어서 맛이 갔어. 그렇죠. 근데 이미 나는 A등급 돈 줬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에는 중앙에 허브가 필요해. 실내 허브가. 그렇죠. 회사나 뭐 이런 그래서 다 약자인 거예요. 여기 와이너리도 약자고 소비자도 약자고 얘네가 점점 등치를 크다가 빵 터지면 팀원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게 역할이 줄어들지. 왜냐하면 이게 직접 소통이 많이 되니까. 그렇죠. 불확실성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데 네. 이 허브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불확실성은 도박사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도박사들 야 이거 요번에 지금 온도 보니까 이거 한번 그렇죠. 끓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네. 베팅하고. 지가 와인 먹을 건 아닌데 이제 오를 걸 저평가된 상하면 사고 네. 고평가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나는 토탈로 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스마트 코칭에 삼성의 어떤 행위를 내가 사는 거예요. 고 무역, 고 롯데만 내가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엔비디아에 저기 몇 년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3나노 반도체 HBM 이거 납품이 계속 실패해가지고 주가가 오를만하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나는 삼성전자에 거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요번 9월달에 요 발표가 났는데 요거 통과하냐 마냐 아니면 통과하더라도 뭐 수율 몇 프로로 통과하냐 이렇게 정말 쪼개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행위에 돈이 필요하거든. 그 어떤 뭐 엔비디아하고 계약할 때 삼성전자가 그 라인에는 그 엔비디아 전용으로 만들면 네. 요게 투자금 모아서 설치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럼 나는 거기에만 거는 거야. 나머지는 막 휴대폰 잘 팔리면 상관없어.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게 스마트폰 혁명의 그 본질이에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거가 대단한 건데 네. 사람들이 이 상상력이 잘 안 되는 이게 눈을 못 뜨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두루뭉실한 회계 장부를 갖고 있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삼성전자라는 게 엄청난 두루뭉실한 회계 장부예요. 엄청나게 큰 그렇죠. 거죠. 거기는 뭐 게으른 사람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게으른 팀도 있고 성과를 다 섞여 삼성전자잖아. 나는 그냥 통박으로 거는 건데 네. 지금 제가 말한 와이너리처럼 한 라인에 서플라이 체인 하나에 내가 걸 수 있는 거예요. 와 잠깐만 저는 이게 깜짝 놀란 게 그 사실 가장 이 투자에 밝은 게 도박이잖아요. 그 스포츠 토토나 이런 스포츠 도박 보면 거기는 야구 경기하면 LG가 이기냐 뭐 롯데가 이기냐에 거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나온 투수가 첫 번째 공을 볼로 던지냐 스트라이크 던지냐 아니면 첫 골 뭐 누가 넣냐 어시스트 몇 개 하냐 막 그렇죠. 이걸 정말 다 쪼개가지고 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해진다. 그렇죠. 왜냐면 사실은 삼성전자가 돈을 쓸 때도 그 쪽에서 돈을 써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뭉뚱기로서 받아가지고 뭉뚱겨서 하니까 허브가 점점 커지고 불확실성이 가뜩이나 자연 상태 불확실성인데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게 어쨌든 이런 암호화폐가 발달되고 스마트 컨트랙 기능이 정말 일상화가 좀 되기 시작한다면 지금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이런 연쇄 부도 사태는 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그렇죠. 아예 없앨 수는 없다. 그럼요. 그건 자연 상태에 있어요 불확실성.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암호화폐가 정말 실생활에 도대체 그게 뭐가 도움이 되냐에 되게 큰 질문의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깨달으면요 잠 못 잡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왜 하찮아 보이냐면 여러분들이 온실 속에 있어서 그래요. 온실 속에 있어서요. 그래서 그냥 뭐 중앙을 믿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알아서 잘 회계 전문이 하겠지를 믿는 거예요. 다 사고 납니다. 사람은 약하고 악합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긴 시간 동안 인터뷰 나눠봤는데요. 인사이트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을 아주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네,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저는 10년 전에 비트코인이 빅딩이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되게 외로운 길을 걸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저를 보는 시선이나 제가 받는 대접이 다르고 챗GPT가 저에 대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질문해봤더니 제가 저에 대한 문서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개 한국의 비트코이너를 챗GPT가 알 정도니까
여러분들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중요한 얘기 나눴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100명을 뽑아가지고 랜덤으로 1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날까 생각을 해보면 한 명이거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래서 갈 길이 먼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에 지정하게 저여신 오태민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